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을 했던 제주 보육교사 미제 사건에 관련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쪽 양쪽의 입장입니다. 이제 경찰의 입장, 그리고 재판부, 법원의 입장, 이것까지 다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고, 그리고 양쪽의 입장 차이가 또 무엇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남아있는 그 부분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확실한 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다 나왔고요. 어느 정도 많은 퍼즐들이 완성됐지만 최종적인 단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에 대한 얘기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잊지 않아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제주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에 꼭 전화로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키워드는 바로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범인일까요? 아닐까요? 제주도 보육교사 미제 사건입니다. 얼마 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각됐습니다. 체포되었던 그는 유유히 이렇게 걸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즉 풀려난 상태입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좀 전달해 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과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경신 씨고요. 당시 나이 27세셨습니다. 이분은 2009년 1월 31일 밤 6시 친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자동차를 끌고 김모 씨 등 여고동창 3명을 만나기 위해 나갔고요. 가지고 나갔던 자동차는 인근에 주차했고 최후에 나중에 발견도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후 7시쯤에 제주시청 인근에서 동창들과 만남을 가지고 간단한 술자리와 이야기를 했던 곳이었죠.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2월 1일 새벽 2시, 그러니까 이제 7시쯤 만나고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었죠. 새벽 2시 정도까지 하고 2시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4명과 함께, 동창생들과 함께 택시에 탑승을 했는데 이경신 씨는 멀리 가지 않고요. 바로 앞에 자신이 차를 주차해 놓은 되게 가까운 곳, 저번 컨텐츠에서도 도보 시간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제주법원 앞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요.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 제주시에 있는 용담 2동 모 맨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거였고요. 새벽 2시 49분 어머니에게 찜질방에서 자고 온다라는 연락이 하나 확인이 됐고요. 새벽 2시 50분에서 새벽 3시 사이 남자친구 집에 도착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남자친구와 집에서 다툰 뒤 나오고 나서요. 새벽 3시 3분쯤 남자친구에게 네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3시 5분 애월 그리고 하귀연합 콜택시, 그러니까 두 곳이죠. 114에 전화를 해서 애월이랑 하귀연합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콜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두 개 다 콜택시가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콜택시가 배차가 안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콜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배차가 안 됐던 사람, 그러면 이분은 어찌되었든 택시를 타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뒤에 걸어간 거 아니야, 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확실히 택시를 타려고 했던 니즈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4분입니다. 말씀드린 시간으로부터 59분 뒤인데요. 59분 뒤에 제주시 애월읍 광룡초등학교 기지국 근처 휴대폰 전원이 오프된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좀 위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상에서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이 제주시청 쪽이라면 이제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쪽이죠. 여러분의 뱃속에서 왼쪽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왼쪽 방향이 자신의 집이고요. 남자친구 집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밑에 쪽에 있는 거고요. 제주시청에서 먹고 남자친구 집 쪽을 간 뒤 그 다음에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핸드폰이 확인된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이쪽입니다. 다른 쪽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고요.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행적은 3시 5분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그 이후에 아예 행적이 사라집니다. 2월 2일 어린이집까지 결근된 걸 확인하게 되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2월 2일 저녁 8시 20분경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이동의 무료 주차장에 이경신 씨 차량이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타고 나갔던 차량이었던 거죠. 차량은 이동이 없었습니다. 2월 3일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전단지를 배부하고요. 광명초등학교 인근을 먼저 수색했습니다. 왜 먼저 수색을 조금 했냐면 광명초등학교가요. 기지국이 거기서 없어졌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근처를 찾고 있다가 2월 6일에 가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대략적으로 공중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사진으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2009년 1월 31일 오후 7시 제주시청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남자친구 집 쪽 방향을 갖고 거기서 사라지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발견된 휴대전화가 사라진 부분이 바로 3번입니다. 4시경 휴대폰 신호가 사라졌고 이 근처를 확인하다가 4번입니다. 2월 6일 오후 3시 20분 여성 가방을 확인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 2월 8일 제주시 에어륵 농업 배수로에서 실종 8일 만에 시신 형태로 발견이 되게 됐던 사건입니다. 이게 간단한 브리핑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화살표를 그어놨지만 어쨌든 화살표를 떼어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조금 이상한 위치입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지금 피해자의 집의 방향은 지금 보시는 배수로 시신 발견이라고 적혀있는 공간 쪽에 가다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피해자는 자기가 택시를 타려고 했다는 게 명확한 니즈였고요. 그리고 콜 배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알아본 바에 따르면 콜 배차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콜 배차가 안 됐다라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저도 그게 되게 의아했는데요. 중요하게 바라볼 점이 뭐냐면 우리가 콜택시를 불렀을 때 콜택시에서 사람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전화가 와서 콜택 여기 안 잡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전화가 한 군데로 왔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못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니즈는 택시를 타려고 하고 시도를 했다라는 점. 그러면 남자친구 집 앞에서 나와서 분명히 택시를 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집에 걸어갈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동선으로 보면 아까 보셨던 시신이 발견된 위치 쪽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경찰도 의아하게 봤던 건 기지국이 다른 쪽에서 잡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전혀 갈 이유가 없는 사람. 그것도 새벽에 59분 정도가 지나서 확인됐던 거거든요. 그럼 그 59분 사이에 이상한 일이 있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잠적을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였다라면 분명히 피해자분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59분 만에 그 위치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남자친구 집 쪽에서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공간까지 택시로 아무리 오래 가봤자 시간 20분도 안 걸리는 20분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분 정도의 거리인데 실제로 59분이 걸렸습니다. 핸드폰을 끄기까지. 그럼 나머지 시간, 그럼 39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무언가 돌아서 왔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당시에 이 동선을 보고 나서요. 시신을 확인했던 경찰은 촉으로 느낌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의 동선을 따르고 있다. 하나의 동그란 동선. 태우고 그리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뒤 오면서 휴대폰을 끄고 휴대폰을 끈 그 가방을 마지막에 버리고 제주시청 근처로 복귀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동선 및 모든 CCTV를 전부 다 조회를 해서 약 5,000명 정도의 사람은 그리고 차량을 전부 수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록을 확인하게 되고요. 총 10명의 용의자를 간추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바로 박모 씨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이상하게 걸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걸려들기 시작했냐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진술을 번복이 타당한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진술은 저 용담읍에서 애월읍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차를 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용담읍에서 애월읍을 가려고 했다가, 용담읍 어딘지 아시겠죠? 남자친구 집 쪽입니다. 거기서 애월읍을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차를 돌렸는데요 라고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꿉니다. 아,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애월로 강하는 일주도로를 이용해서 손님을 태우고 막 간 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갔다고 했거든요. 애월읍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저 그때 갔네요. 진술을 바꿉니다. 왜냐면요, 애월읍에 간 게 기록이 남았거든요. 그 기록을 경찰이 들이밀었을 때 맞아, 기억이 나요,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술이 번복된 상황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잡힌 지 좀 오래 지나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당연히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10일, 뭐 거의 보름 전에 있었던 운행 기록을 내가 다 어떻게 기억해요? 라고 당연히 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야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박 씨에게 이 씨를 살해했습니까? 그리고 혹시 차에 태웠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둘 다 아니요, 살해한 적 없습니다. 태웠습니까? 아니요, 태운 적 없습니다. 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둘 다 거짓 반응이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망 추정 시간도 애매했고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그리고 용의자였던 박 씨도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25일 재수사가 결정되고요. 5월 16일이었습니다. 2018년 5월 16일 바로 이 사람이 검거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도 용의자였던 이제는 피의자 박모 씨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검거가 되었죠. 경찰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시간적 물증 및 그리고 새로 찾은 증거 자료도 있다.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법원에 이제 영장 구속 실질 검사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구속된 지 64시간 만에, 체포된 지 64시간 만에 그는 풀려났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게 왜 기각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앞뒤가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재판부도 인정했습니다. 그건 맞다. 그건 맞는데,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 즉 구속시킬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법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유, 그리고 이번에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이밀었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기 싫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직접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경찰이 제시한 첫 번째 근거에 대한 걸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도 반박을 했는데요. 뭐였냐면 개와 돼지 가지고 실험했던 사체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험이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냐면 당시에 직장 체온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학설에는 사망한 사람의 직장의 체온은 외부 온도와 똑같다, 그럼 사망한 지 꽤 지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직장 체온이 외부 온도보다 높게 나오면 사망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당시에 사건에서 2월 8일 날 시신이 발견됐을 때 직장 검사를 했을 때요, 온도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수도 온도가 높네, 주변보다 온도가 높다는 건 사망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사망 추정 시간을 2월 7일로 예측을 합니다. 2월 7일이 되면서 모든 사람의 알리바이가 다 붕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게 되게 애매모호했는데요. 이번에 똑같이 실험을 해보고 직장 체온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당시 2월 8일에 돌아가셨던 여기 피해자분의 위 그리고 머리카락 부분에서 알코올 성분 및 음식물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봐봐, 당일날 먹은 거잖아. 2월 1일 날 술 한잔 했고 그리고 그날 음식물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럼 그때 사망한 게 맞다니까? 근데 법의학은 얘기합니다. 부패가 안 됐잖아. 그리고 직장 체온이 높잖아. 이걸로 둘이 팽팽하게 붙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그 학설이 뒤집어진 겁니다. 주변 상황, 온도, 그리고 대기에 있는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바뀔 수 있고 부패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됐던 거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망 시간을 넓히든 좁히든 간에 정확한 물증은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사망했다라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 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고 이 사유도 제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유입니다. CCTV에 범행 현장에 박 씨의 택시와 똑같이 생긴 NF 흰색 소나타 차량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증거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 현장 쪽에 NF 소나타 한 대가 있었던 겁니다. 박 씨의 차도 NF 소나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들이밀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체의 옆모습만 보고 나서 동일한 차량? 박 씨가 몰았던 차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택시가 NF 소나타가 박 씨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박 씨 거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고 이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황 근거가 뭐였냐면요. 이번에 재수사를 하다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없었던 기록이었고요. 재수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에 묻은 실오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실오라기냐면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무스탕의 실오라기가 아니고요. 다른 실오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릎하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 확인이 됩니다. 우측 무릎, 우측 어깨입니다. 이번에 그 섬유 조직을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사건 당시의 기록에 남아있는 박 씨가 입고 있었던 셔츠와 비슷한 섬유 조직으로 확인이 됩니다. 끝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찰도 제가 볼 땐 자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왔다. 나왔으니까 이걸로 넣자 하고 넣었는데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택시기사들이 원래 입고 있는 셔츠다. 그래서 이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입고 다니는 원래 되게 흔한 셔츠인 거지 이거 가지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기각이 되고 한 가지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좀 더 증거를 보충해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불구속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도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만에 하나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도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법도 경찰도 검찰도 범인은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기사가 맞아요. 이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택시기사의 셔츠가 확인됐고 사건 현장 당시에 택시기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택시를 타려고 했고 과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쨌든 모두가 현재 같이 인정하고 있는 건 택시기사는 맞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박 씨가 맞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그리고 9년 전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진전된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제부터 제가 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이제 피해자죠. 박 씨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2010년 9월에 제주를 떠났습니다. 2009년에 사건이 터지고요. 자기가 구속이 안 되고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자 2010년 9월에 제주도를 떠나서 강원도 쪽으로 갑니다. 그 강원도와 경기도 쪽에서 살았는데요. 대부분 강원도와 경기도 쪽에서 공사 현장의 관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오고 가면서 자신의 흔적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감추며 살았었는데요. 핸드폰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의료보험도 실제로 자기의 이름으로 의료진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을 빌린 거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주도 밖에서 잠적을 한 상태가 됐던 겁니다. 실제 2015년에는 소재지 불명으로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신원이 확인이 안 되니까 말이죠. 더불어 강원도에 살고 있던 박 씨가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던 2월 정도쯤부터는요. 경북 영주시로 거처를 옮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시 영장이 나와서 박 씨를 체포했을 때 박 씨가 갖고 있던 소지품 중 핸드폰 4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핸드폰 4대의 디지털 감식을 정보해봤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이라는 내용의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색 기록이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검색 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원래 예전에 용의자로서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두려워서 몇 번 찾아봤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재수사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자신의 거처를 옮기고 핸드폰을 자주 바꾸고 자신의 흔적을 숨기면서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었습니다. 5월 16일 오전 8시 20분 제주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체포영장은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는 맞다는 겁니다. 피의자는 맞는데 구속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체포영장을 발부를 실제로 받아서 제주도로 압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6일날 잡히고 나서요. 조사하는 이틀 동안 모든 범행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한 적 없는데. 아니에요. 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9년 전에 했던 거짓 반응이 나온 거짓말 탐지기. 이번에 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요. 17일 오후 8시였습니다. 마땅하게 나온 건 없었고요. 17일 오후 8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이제 구속영장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1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제중지방법원으로 이 피의자는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취재진이 혹시 범인 맞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도 아예 하지 않고요. 모든 답변을 피한 채 법원으로만 향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었고 40분간 얘기를 다 듣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밤까지 심도 깊은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체포 64시간 만에 박모씨 49세를 석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였죠. 법원도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법원에도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판단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피의자라는 얘기예요. 용의자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맞다라는 걸 알겠는데 구속을 시킬 만한 지금 타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구속 사유가 현재 없다라는 것이지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 이상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구속 사유가 없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기각 사유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증거자료를 보충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시 구속될 일은 없겠죠. 구속이 사실 문제 해결의 과정의 전부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젠 용의자가 아닙니다. 피의자입니다. 자, 여기서 경찰이 이제 얘기했던 퍼즐 조각들에 대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이 씨는 확실히 당일날입니다. 2월 1일 사망한 게 맞습니다.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증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2월 1일에 사망한 게 맞고 택시를 타려고 했고 몸에 나온 정황 증거를 봐도 택시기사가 맞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했던 택시기사 10명 중 가장 의심이 됐던 게 박 씨였던 거고요. 박 씨는 처음에 자신은 에어랩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얘기했을 때 옆에 나온 CCTV 옆면을 보고 나서 저 간 기억은 있네요 라고 진술을 번복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방송 쪽으로는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건 당시 이동 동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이동 동선상에 CCTV에 새로 찍힌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번호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번호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번호판의 차량은 바로 박 씨의 차량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차량 번호판은 CCTV에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퍼즐 2가지 중 한 가지가 맞춰졌습니다. 에어랩에 박 씨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번호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퍼즐 조각이 남았던 겁니다. 바로 뭐냐면 피해자 이 씨가 그 택시 안에 타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다인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덜 했다인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역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택시를 탔다라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버리면 역으로
박 씨의 택시 외에는 어떤 것도 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 수사의 방침 중에 하나를 못 찾으면 여집합을 찾으면 됩니다. 이 씨가 어떠한 택시도 타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나온다면 탔다라는 건 박 씨 차량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풀려나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현재 피의자 신분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범인에 대한 걸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니까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받고 사죄하고 거짓말로 일관하지 않는 게 사람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억울하다면 자연스럽게 대중들 앞에서, 체포되는 기자들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체포될 당시에는 구속됐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법정에서 괘씸죄가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풀려나는 상황 속에선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억울하다, 난 진짜 모른다.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부가 뭐 나쁘다 뭐하다 왜 그러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 생각은 해봐야 돼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 허점이 있는 상태에서 구속을 시키고 재판에 넘기면 지금 있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 변호인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이 많냐면 사체 실험 그거 믿을만해? 그리고 갑자기 번호판 나왔다고 내가 태웠다는 건 아니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판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대로 넘어가면 이거 변호인단이 걸고 넘어갈 거고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가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상태에서 만약에 구속하고 재판을 시작해버리면 자기들도 판사나 경찰이 얘기하는 부분을 믿어줄 수 없는 부분이 돼요. 당연히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 자체가. 변호인단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난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당시에 확인된 그 번호판, 그 박씨 택시에 그 피해자가 탔다라는 그 증거 하나만 찾으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